술의 폐해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술의 폐해가 문제되었던 것은 어느 시대부터인가? 몇 달 전 1447년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과거시험 답안지가 발견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려 576년이나 된 해당 답안지는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중 가장 오래된 문서인데다가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세종대왕 시절에 쓰인 만큼 곧장 빠르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양호해 내용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세종대왕이 출제한 문제와 합격 답안지 내용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죠. 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이며 어린 나이부터 24살, 많게는 30살까지도 하루 종일 학업에 열중해 수많은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과거시험 난이도는 어떤 수준일까요? 과연 현대의 한국인이 풀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가장 오래되었다는 과거시험지와 과거시험 내용,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특이했던 과거시험 문제들과 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과거시험지의 주인공은 1447년 세종 29년 문과 중시의 응시에 을과 3등 제1인으로 급제한 문신 정종소인데요. 과거시험지는 정종소의 현손이자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의병 정세하의 집안인 경북 영천 영일 정씨 호수종택이 2012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고 박성우 교수가 올해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답안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문과 과거 시험지는 현재 12건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데다가 그동안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과거시험 답안지가 1507년에 치러졌던 것인 만큼 무려 60년이나 더 앞선 15세기 세종 때의 유일한 실물 과거시험 답안지의 발견 소식에 정종소라는 인물과 그 집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정종소는 부친 정문예가 포온 정몽주와 8촌 사이인데다가 정종소의 5형제 중 3명이나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당대 큰 명성을 얻은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세종 시절 급제한 정종소는 집현전, 이조 절양 등의 관직을 거쳐 외직으로 현령, 군수 등을 역임하면서 강직함으로 비리를 물리치고 백성을 아끼어 부임된 지 1년도 안 되어 백성들을 평화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또 정종소의 후손 호수 정세하는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의병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실질 경쟁률이 3000대 1에서 1만 5000대 1에 달했을 정도로 지독했던 만큼 현재 보통 5급 공무원 경쟁률이 35대 1이고 9급 경쟁률이 21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정종소의 5형제 중 3명이 문과에 급제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틀림없는데요. 그러면 치열한 경쟁률로 많은 낙방자를 만든 정종소가 치른 과거시험 문제와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논술과 시 형식입니다. 법을 세우고 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문제다. 인재를 쓰는 것에 대한 사안과 고려조의 사병 및 정방 혁파 후 조선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대책은 엎드려 왕께서 내신 책문을 살펴보건대 법을 세우고 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시는 생각건대 제왕의 도는 비록 제왕의 법과 똑같지는 않지만 때때로 더러 다른 도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 고금의 이치입니다. 법이 다른 것은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옛날을 참작하여 지금의 준칙으로 삼아 이익과 손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법이 확립되어 폐단이 생기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고 교화가 행해져서 변하는 풍속이 있을 것이니 제왕이 다스리는 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소는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기보다는 왕이 고금의 원칙과 도리에 맞게 법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문과 중시에 급제했는데요. 한편 조선시대 임금이 내린 책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특이했던 문제는 바로 광해군이 내린 책문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채 끝내 복위되지 못한 광해군은 1616년 겨울 증광회시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가면 반드시 돌아오니 해이고 밝으면 반드시 어두워지니 밤이로다. 그런데 석 달 금은 밤에 꼭 밤을 지새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한 소반에 산초를 담아 약주와 안주와 함께 우서른에 올리고 꽃을 바치는 풍습과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쫓아내는 풍속은 석 달 금은 밤에 밤샘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침향나무를 산처럼 얹어서 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화산 풍습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석 달 금은 전날 밤 하던 액마기 행사인 대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왕한석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탄식했다.
소식은 도소주를 나이순에 따라 젊은이들보다 나중에 마시게 된 서러움을 노래하였다.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것에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 같은 감성적인 광해군의 질문에 문신 이명하는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습니다. 라는 유명한 답변으로 급제했죠. 이 외에도 조선의 과거 시험에서는 수레 패단이나 정치적인 질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묻기도 했는데요. 중종은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라고 묻는 책문 이외에도 외교관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조광조를 발탁하였던 1516년 별시 문과에서는 수레 패단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수레 폐해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수레 폐해가 문제되었던 것은 어느 시대부터인가? 우임금은 향기로운 술을 미워했고 무왕은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었으며 위나라의 무공은 술 때문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시를 지었다. 이토록 오래전부터 수레 폐해를 염려했으나 아직까지 뿌리 뽑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수레 폐해를 논하라는 내용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치렀던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 일본과 화친하는 것이 좋으냐, 정벌하는 것이 좋으냐는 나라의 생사가 걸린 양자택일의 책문을 던졌고 또한 명종은 육부의 관리를 어떻게 개혁하여야 하는가를 묻기도 했는가 하면 교육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캄보디아 뉴스를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범죄 단지를 만들고 심지어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리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이미지를 망쳐가면서까지 범죄자 소탕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중국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 있다고 봐야 하죠.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친중 성향이 강한 나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12년 아세안 회의 때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이 나오려 하자 그걸 막은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각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죠. 결국 그 해에는 공동성명이 아예 채택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를 중국의 대변자, 심지어 중국의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캄보디아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복잡한데요. 먼저 경제가 완전히 중국에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절반 가까이가 중국 자본이고 도로, 댐, 공항 같은 인프라도 대부분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부터 수렵댐 산업단지, 캄보디아가 홍보하는 시엠립 신공항까지 전부 중국의 자금과 기술로 건설됐죠. 심지어 푸놈펜 도심의 대형 쇼핑몰과 신흥 주거단지도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가 세운 곳이 많은데요. 충격적이게도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는 이제 거의 중국 도시 수준입니다. 거리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고 상점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가 흔합니다. 현지인보다 중국인 사업가나 노동자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중국에서 온 자본이 부동산과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산업에 몰리면서 시아누크빌은 한때 리틀 마카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급속한 중국 자본 유입이 지역 경제를 왜곡시키고 빈부격차와 범죄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시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되면서 치안이 악화됐고 캄보디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잠식당해 있으니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도 비슷합니다. 훈센 전 총리, 그리고 지금의 훈 마넷 총리까지 모두 중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인권 문제로 캄보디아에 제재를 걸면 중국이 바로 돈과 무기, 차관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실제 2018년 유럽연합이 민주주의 후퇴를 이유로 캄보디아의 무역 특혜를 중단하자 중국은 바로 캄보디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캄보디아 정권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센 전 총리는 3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지원 덕분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캄보디아의 독재를 방어해주고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시기죠.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캄보디아는 거의 자동으로 중국 편에 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내부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중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도층은 중국 자본 덕분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니 쉽게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 역시 중국 못지않게 캄보디아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파트너일 뿐 중국처럼 외교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나라는 아니란 거죠. 결국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나름의 외교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나라라면 캄보디아는 중국이 없으면 경제도 정치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국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보에 놀랍게도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묵은 감정이 터져나온 듯한 반향을 일으켰죠.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주변국들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이렇게 반기는 걸까요? 지난 15일 한국은 캄보디아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항의 차원이 아니라 외교, 경찰, 법무, 정보 요원들이 총집결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전형 합동 대응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석이던 캄보디아 대사 자리에 임시로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긴급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 당시 레바논에 있던 한국인 97명의 대피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가족들만 귀국시키고 본인은 남아 교민 38명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공항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했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경찰 역시 현지 파견 인력을 기존 3명에서 크게 늘렸습니다. 지원자들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진학 형사과장이 가장 먼저 지원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그는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다고 말했죠. 이렇게 한국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투입하며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태국은 한국에 환호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에 의해 캄보디아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상황에 기뻐하며 드디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한국은 정말 최고다 라며 열광했죠. 태국인들이 열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배경에 동남아 전역을 괴롭혀온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직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만, 일본, 태국 국민들을 납치해 왔습니다. 최근엔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겨 인도인과 말레이시아인까지 노리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 정부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40년 넘게 캄보디아와 대화만 이어왔고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행동했고 우리는 40년째 말만 하고 있다며 자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강력한 대응이 태국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처럼 느껴진 겁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변국까지 로비해왔고 지역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인해 캄보디아 범죄 사건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동남아 전역의 범죄 구조를 흔드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현재 캄보디아에 있던 중국인 범죄 조직이 태국으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를 믿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한국인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부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군부대 중 세계에서 최초로 창설되고 유일하게 실제 총기를 다루고 있지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여군 의장대인데요. 신장 165cm 이상, 시력 1.0 이상 등 까다로운 신체 조건에 외모와 실력까지 겸비해야 복무할 수 있는 여군 의장대는 매년 3명에서 5명만을 선발해 대원으로 뽑히기도 힘들지만 그 훈련 과정 역시 매우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의장대는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국군의 얼굴인 만큼 새벽 4시에 기상해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 쉼없이 훈련하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다시 3시간 동안 훈련을 이어가는 혹독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대의 핵심인 절도 있으며 통일된 동작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 여군 의장대가 하루에 걷게 되는 거리만 19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걷거나 서서 연습하다 보니 발이 다 까지고 다리는 퉁퉁 붓는가 하면 또 생각보다 무거운 총의 무게로 인해 총을 돌리다 얼굴이나 몸에 맞아 멍이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군 의장대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여군 의장대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실총을 다룬다는 명성에 비해 비교적 잘 안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군 의장대의 노력과 실력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육군과 해군 등 각 군의 의장대와 함께하는 여군 의장대의 시범 영상을 보고 여군 의장대 단독 시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군 의장대의 실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단독 시범 영상이 이어집니다. 단독 시범은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계신 여군 의장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